저 도중에 제가 잘못 눌려가지고, 예, 녹화가 중단됐어요. 자, 그러면 고조선 내용을 이제 볼게요. 자, 고조선에 단군 신화가 있죠. 단군 신화의 경제적, 사회경제적 의미, 내용 파악을 해두시고, 단군 신화 문헌은 이제 상용유사가 최초로 그 구조에 내왔던 내용을 이제 기록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한 통에 있는데, 그 고조선의 중심지 그 설이 있어요. 그래서 이동설, 그 당시 제평양설, 용령설 이렇게 이제 세 가지 관점 있죠. 그래서 이동설이 이제 남한학계의 주요 관점이죠. 이동설 뒷받침은 고종학적 입장. 그래서 BC 9세기 때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비파용 동검이 많이 발견됐죠. 게다가 BC 3세기 이후에 청천강 이남 지역으로 해가지고 세형 동검이 널리 확대됐다는 거.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문헌적 입장에서는 이제 BC 4세기 때 중국 연나시로 이동했던 사실들이 주목이 되고요. 그래서 위만이 이제 중국에서 건너와서 집권을 했는데,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철기 문화가 적극적으로 도입이 되고, 농업과 무기 생산을 중심으로 수공업이 발전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위만 조선은 그런 그 철기 문화를 바탕으로 해서 그 주변에 활발한 정복 사업을 했다. 그리고 중개 무역을 통해서 번성했는데 이것 때문에 이제 한나라의 침해를 받게 되죠. 그 다음에 그 고조선과 관련된 법은 8조법이 있어요. 그래서 8조법은 개별 경영의 성립, 노동력 중시, 사유재산 보호, 신분 및 계급사회, 여성의 정절을 중시 여겼다. 그 다음에 멸망은 이제 중개 무역을 통해서 한해 위협적인 세호 성장하고, 철산지인 요동을 군사적 위협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고조선과 홍로가 연결 가능성이 있으니까 두 번에 걸쳐 공격을 했죠. 결국에는 이제 한나라에 의해서 멸망됐고요. 그 자리에 이제 한사군이 설치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그 한사군 중에 낭랑을 제외하고는 거의 이제 초창기 때 멸망하거나 만주지역으로 이동을 했죠. 자, 그러면 관련된 이제 문제를 이제 풀어볼게요. 자, 일단 12번 문제 볼게요. 자, 12번 문제 보면, 다음 기획의 기술의 의미를 서술해보고, A에 들어갈 수 있는 역사책을 쓰시오. 그 다음에 니은의 세력 범위가, 알려준 유물 3가지 쓰시오. 자, 여기에서 이제 이거 가는 상용유사인데, 상용유사에서 이제 그 왕건의 즉위 연도가 거의 그 중국의 요 황제와 비슷한, 그러니까 요순할 때 유 있죠? 요와 비슷한, 거와 비슷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요 자체도 역사적 인물이 아닌데, 당군도 역사적 인물이 아니라고 보고 있죠? 근데 즉위년조차도 그렇게 한다는 건 좀 말이 안 되는 거고, 역사적 사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그 우리나라 역사가 유구했다는 거, 그 당시 사람들 생각을 반영한 거야. 예. 그 다음에 그 내용은 이제 어디에 있냐면, 그 동국통감이라는 데 있어요. 삼국유사에는 없어요. 예. 그래서 이제 동국통감에 이제 그 삼국, 그 고조선의, 그 당군의 즉위연도가 있어요. 기원전 233년에. 예. 그래서 이제 이건 동국통감에 있는 내용이고, 삼국유사도 알려져 있지만 잘못된 내용이야. 교과서에 있는 내용은. 요즘에 많이 이제 그게 수정됐는데, 자, 하여튼,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니은의 세력 범위를 알 수 있는 유물 3가지를 말해보시오. 자, 이게 이제 대표적인 비파형 동검이라든지 탁자식 고인돈, 북방형 고인도 있죠. 미소형식 토기가 대표적인 사실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잠깐 뒤로 넘어가서 13번 보면 다음 가사조와 나의 유물 변화를 통해서 입증할 수 있는 사실을 두 줄 이내로 서술해보고, 그다음 가 이후에 한반도에 나타난 철기 분포 지역과 청동기 도구의 변화를 2가지 쓰시오. 이렇게 했는데, 자, 요건 가는 이제 그 당시 연나라 장수였던 그 영계가, 징계가 쳐들었던 기록이죠. 그래서 그 관련된 내용은 이제 제가 뒤에 있고요. 그래서 그 당시 그 옛날 기자였던 후였던 조성호가 주가 세약하자 연희 수수 노법 왕이라고 칭하고, 이걸 보고 조선호 역시 왕이라고 하니까 연을 거꾸로 공격을 하고, 병사 연을 거꾸로 공격해서 주왕실을 받들려고 했다. 그 대신 얘가 가나여 이걸 말리고,
그 다음에 연해, 고뇌, 설득할 공격을 중지하겠다. 그 자손이 점점 교만, 포악해지자 연해 장군인 징계를, 연계가 아니라 징계죠. 예, 그 서방을 공격해 땅 이천리를 빼앗아 만번을 이었다. 경계를 이었다.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은 그 당시 그 연해 장군 징계에 의해서 요동지역 뺏기고 그 당시 어디로 간 거야? 평양지로 이동을 한 거죠. 그래서 평양의 중심지가 이동됐다. 이런 내용을 이제 관련된 내용이고, 그 다음에 그 나는 이제 유물 변화를 통해서 아까 얘기했지만 BC 9세기 때의 비파용 동금이 BC 4세기 때는 저쪽 한반도 남쪽 청천강 이내 세용동으로 바뀌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도 있고, 그 당시에 청동기도 바뀌게 되는데 어떤 식으로 이제 바뀌게 되냐면, 그 당시 이제 그 비파용 동금이 세용 동금으로, 거친 무늬 거울이 세문교로 바뀌었다. 그래갖고 중심지가 이동되면서 BC 4세기 이후에는 이렇게 청동기도 바뀌어졌다. 이렇게 있고, 철기 분포지역도 그 청천강 이북 지역은 이제 분포되기 시작하죠. 이 자유 BC기 때. 자, 그 다음에 14번 문제는 이제 어떤 문제냐면, 천문세석은 이 뒤에 있고요. 자, 14번 문제는 그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그 당시 그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아까 얘기한 게 아니라 그 내용이 이제 뭐냐면, 그 진안 교체기 때 이제 한나라가 진안을 멸망시키고 등장했잖아요. 그리고 그 당시 한나라의 그가 무슨 제도를 냈냐면 군국제를 실시해요. 주변에 이제 왕을 임명하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노간이라는 사람이 있어. 근데 이 노간이 이제 연항을 즉위했다가 폭로하고 결탁을 했다 해가지고 나중에 유방한테 죽게 되거든요. 그래갖고 이때 이제 노간의 부하장수였던 그 위만이 고조를 망명을 해요. 그래갖고 이제 그다음에 준왕한테 가서 서쪽 국경 지방에 좀 살게 해달라. 그러니까 준왕이 그 당시 이들을 이 사람을 이제 믿고 서쪽 국경 지역에 장을 임명하는데, 준왕 이때 위만이 그 지역에 이제 변경 지역에 있었던 중국 유이민들을 흡수 통합을 해서 결국에는 군사를 키워서 준왕을 공격하죠. 그래서 준왕이 이제 싸우다가 지고 나서 저쪽 한 땅으로 가게 되죠. 그래서 한왕이라고 한다. 나중에 삼한정통의 배경이 됐는데, 자, 그 관련된 내용이 이제 위서 동의전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때 위만은 이제 그 연인이라고 했지만 우리 학교에서는 되게 그 조선 사람, 그러니까 고조선 사람을 보고 있죠. 자, 일단 기억에 들어갈 내용은 인명은 위만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니은에 대해서 그때 준왕이 갔던 땅을 이제 한이라고 하죠. 예. 그 다음에 가는 이제 그 한나라죠. 그 한나라와 이제 다. 그러니까 그 다는 흑로 간의 관계를 보면 한해 고조 유방이 통일전쟁 이후에, 한해 통일 이후에 홍로 종교를 갖다가 무투서에게 대피를 하죠. 그래서 포로가 되는 수명을 걷게 되고, 이후 한은 홍로의 종친 여자를 출가시키고 막대한 양의 비단, 술, 식량을 보내는 하친 정책을 했죠. 그래갖고 이건 예전에 한번 제가 모의고사 문제 풀면서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나의 정치적 변화. 그 조선은 이제 연해장군 위만이 고조를 투항한 후에 반란을 일으켜서 고조선 준왕을 밀어내고 정권을 교체시키죠. 예. 그래서 위만 조선이 되고, 준왕은 아까 얘기했지만 한으로 이동하죠. 이때 이제 한이라는 것은 그 중국 할 때 한자, 한쪽 할 때 한이 아니라 대한민국 할 때 한이에요. 그래서 삼한지호 가가지고 그 주요 정치세력으로 성장했다. 자, 그래서 나중에 삼한정통령의 배경이 됐던 거죠. 역사적 지식이.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한번 살펴봤고, 그 다음에 다시 넘어가서 6번 문제 볼게요. 그러니까 3페이지 6번 문제. 자, 이건 독일 3인당과 관련된 내용인데, 독일 3인당도 이제 시험 문제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문제 살펴보면, 자, 보충자료 그 24페이지 펴보세요. 자, 독일 3인당의 특징을 보면, 독일이 그 당시 경제적 후진적이었죠.
그리고 이제 아직 상업화가 본격화되기 전이기 때문에 수공업자가 직인 중심의 운동이었고요. 창단 과정이 쭉 나와 있고, 이제 점점 세력이 커지니까 비스마르크는 반사회주의법을 제정하죠. 그래서 개인의 의회 진출만 허용하고, 3인당이나 산하단체 활동을 금지시켜요. 그리고 이제 에르푸트 강령을 채택해서 마르크스 이념을 충실하고 계급투쟁을 강조를 했고요. 나중에 이제 베른슈타인이 등장해 수정주의를 제시해요. 그래서 사회주의는 계급투쟁보다는 개혁의 영속을 파악해서 점진적으로 실현하자. 그래서 이런 베른슈타인 이론이 이제 수정주의 관점이 독일 3인당에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게 되죠. 그 다음에 독일 노동계급 3인당이 이념상 가격한 이유는 첫 번째 독일의 부유주의자들이 영국과 프랑스와 달리 민주개혁과 시민의 자유를 도입에 실패했고, 반권위적이고 이런 성격이 강했고요. 가부장적 복지수당을 강구했고, 노동자의 충성심을 강요했다는 것. 그 다음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 그래서 이제 경제투쟁이 아니라 이런 걸 인정받기 위해서 정치적 투쟁으로 이제 바뀌다 보니까 점점 가격화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독일 제국 자체가 이제 그 정부가 토지귀족, 그러니까 융커 계급과 대부유주의 중심으로 구성이 됐어.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국가가 이제 지배계급의 이익을 대변하다 보니까 이 당시 노동자들이 자신의 이익을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어떤 장치가 없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들이 가격화됐다. 자, 3인당이 노동자의 지지를 받고 제1당이 됐지만 한계가 있었어. 왜냐면 계급별 투표제를 실시했죠. 그래서 상계급제가 실시돼서 제대로 안 됐고, 제국의 선거를 보통 선거를 해도 실질적으로 최대 정당이지만 실질 권력은 행사할 수 없었다. 이런 계급별 투표제 때문에요. 그래서 3분의 1 이상을 넘어가지 못해요. 자, 그러면 6번 문제를 풀어보면, 자, 그래서 6번 문제를 풀어보면 거기 이제 1875 고타 강령 회의가 있죠. 그래서 독일 3인당이 탄생이 됐고요. 그 다음에 반사회주법으로 타결을 받고 에르푸트 강령을 채택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가가 당의 공식 노선, 그러니까 베른슈타인이죠. 수정주의를 제기했고, 1914년에는 제국의회가 제국에서 독일 최대 정당으로 성장했다. 예. 그러면 이제 문제를 풀어보면, 자, 기획의 주요 강령의 주요 내용을 두 주인을 쓰시오. 이렇게 했거든요. 자, 기획의 이제 주요 내용은 이제 어떻게 써야 되냐면, 아까 이제 얘기한 것처럼, 에르푸트 강령은 이제 계급투쟁과 중공의 집중 및 독점적 생산체계 성장, 노동계급의 프롤레타리아 빈곤을 강조하면서 자본주의 모순의 어떤 최종적 해결책으로서 사회주의 계급 없는 사회 건설을 제시했다. 이렇게 좀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밑에 가에 들어갈 인물을 쓰고, 베른슈타인이죠. 가에 들어갈 인물. 니은의 내용 중에 사회주의 시험 방안, 수정주의라는 것은 계급투쟁이 아니라 의회활동에서 제도권 안에서 점진적으로 실행하자, 이런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디귿의 상황에도 3인당 실권을 장악할 수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당시 투표제가 상계급제죠. 그래서 그 당시 투표별로 1계급, 2계급, 3계급 이렇게 나눠가지고 투표를 했기 때문에 3인당이 노동자의 지지를 적극적으로 받아서 1당이 돼도 의원수가 3분의 1 이상 넘어가지 못해요. 그래서 3분의 2 정도의 보수 세력들이 결집해가지고 계속 내각을 이끌었죠. 자, 그래서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니은의 지문에 적절한 답변을 쓰시오. 이렇게 있는데, 그래서 독일에서는 고용자의 투쟁이 단순히 경제 투쟁이 아니라 정치 투쟁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독일은 고용주들은 때때로 가부장적 복지수단을 강구할 뿐 아니라 노동자들의 충성심을 강요했고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노동자들의 대표와 협상을 거부하다 보니까 개별 사업자에서 거기에서 이제 뭔가 협상을 통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라 이게 항상 꼭 길거리에 나가서 정치 투쟁을 하게 되더라.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하고 좀 약간 비슷한 것 같아. 예. 자,
그래서 이제 6번 문제 풀어봤고, 자, 그 다음에 7번 문제 볼게요. 자, 이 7번 문제는 임시정부 초창기 때 누구와 관련된 내용이냐면 이승만이죠. 이승만의 외교 독립론 관련된 이제 사료인데, 자, 그래서 이제 그 관련된 내용들을 이제 보기 전에 임시정부와 관련된 내용을 좀 볼게요. 자, 25페이지 펴보세요. 자, 임시정부 수립 배경은 3.1운동 이외에 독립운동의 체계와 조직화 때문에 이제 등장을 했고, 그래서 임시정부 분사가 통을 보면 처음에 몇 개의 이제 3개 정도의 임시정부가 있다가 통합이 됐죠. 그 통합하는 과정에서 임시정부를 어디에 설치할 것인가 가지고 이제 논쟁이 있었어. 그래서 외교적 노력을 강조한 상하이 중심론, 그다음 무력 투쟁을 강조한 만주안. 결국에는 상하이에서 선택을 해서 외교 독립론을 이제 채택을 했고요. 그 다음에 구성은 한성정부의 법통을 계승해서 국민의 입법기관을 흡수하고 상하이 임시정부에 설치했다. 그리고 한인사회당이 참여했기 때문에 좌우연합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 임시정부 이제 초창기 때는 대통령 중심제였고요. 대통령은 이승만이 됐죠. 이동희는 국무총리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임시헌법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보면 활동 내용을 보면, 국내 연락조직으로서 영통제와 교통국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영통제는 정부 문서와 명령을 전달하고, 군자감을 조달하고, 정부에 보고, 그 다음에 그 독립운동을 지휘 감독했다. 그 다음에 교통국 같은 경우에 통신기관, 정부의 수집 및 분석 교환, 그런 역할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런데 이 영통제 공통국은 잠깐 있다가 없어져요. 그래서 나중에 일제에 발각이 되죠. 그래서 독립운동이 큰 타격을 받게 되죠. 임시정부 활동이. 자, 독립운동 자금을 조달하는 과정에 애국공채나 인두세, 의원금을 충당하고, 그 다음에 자금을 운반하는 조직으로서 만주의 일용양인 같은 것들, 백상사회 이런 것들을 이용했고요. 그 다음에 군사활동은 별로 없었고, 주 외교활동에 초점을 맞춰서 했다. 그래서 그 강대 외교관을 파견해서 뭔가 독립을 보장받으려고 했는데, 결국엔 실패하고 말죠. 성공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그 교육과 문화활동을 보면 독립신문을 발간하고 사료편찬서를 썼는데, 이 사료편찬서에서 이제 그 당시 이강수나 안창호 이런 사람들이 활동했고, 그 다음에 이제 박은식이 한국독립운동 지열사를 발간했어요. 자, 근데 이제 초기 때 나중에 23년 넘어가면서, 21년 넘어가면서 영통제나 교통국 조직이 파괴되고요. 국내로부터 지원이 감소되게 돼요. 그래서 좀 어렵게 되죠. 거기에다가 이제, 사회주의 진영과 민족주의 진영의 갈등, 독립운동의 어떤 방향을 둘러싼 대립, 결국에는 이제 국민대표회의가 개최되죠. 이게 17년에 나왔는데, 이승만의 외교활동 중에 국제혁명의 위임통치 청원이 있어요. 그것이 나중에 알려져. 그래갖고 이제, 이승만, 신치호 박은식 같은 사람이 이승만을 불심하게 되고, 사회주의 계열의 인사들이 무장투쟁을 주장하면서, 임시정부 밖에서 이제 새로운 조직을 만들자. 그런 논의가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이제 국민대표회의가 이제, 결성을 하게 되는데, 자, 근데 국민대표회의에서, 제대로 결론을 못 내게 되죠. 그래가지고, 그 당시 이제, 결국에는 개조파와, 그 다음에 창조파, 이렇게 나눠지면서, 결국에는 분열이 돼요. 그리고 다 떠나고, 이제, 임시정부는 주로 긴굴 중심으로 해서 살아남게 되고, 결국에 명맥만 계속 1940년대까지 유지되게 되죠. 그래서 그때 이제 김구가 조직한 그 의열단체가 한인예국당이죠. 자, 그러면 7번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거기에 보면 이제 자료와 관련된 인물이 이승만이죠. 독립운동의 방법의 명칭. 독립운동의 방침은 외교 독립론이죠. 그 다음에 이 운동의 방법에 따라 이 사람의 활동 내용을 한 가지 쓸 것. 그래갖고 예문의 내용을 제외하고 쓰면 국민위원회를 설치해서 미국 정부와 국민들에게 우리나라 독립을 호소했고요. 그래서 이제 국제 연화화 시켰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이제 그
이 사람이 임시정부의 위치를 상해에 두고자 하는 의도는 뭘까요? 상해는 국제도시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 영사관이나 대사관들이 몰려있어. 그래서 외교활동이 되게 편해요.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그 당시 두자고 했고, 그냥 기획의 발언으로 문제가 된 그 개최된 회의 명칭, 한국을 국제연맹 통치하에 둘 것이, 위임 통치하는 제출했는데 나중에 이게 알려져가지고 뭐가 개최되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국민대표회의가 개최되죠. 그래서 이거 쓰시면 되고, 그냥 논의 내용은 이제 창조파는 임시정부를 해산하고 새 정부를 세우자고 주장했고, 개조파는 기존의 임시정부를 개편하는 선에서 유지하고 하자고 주장했지만 결국에는 제대로 의견 타결을 못하고 결국 해체돼 나갔죠. 그래서 이제 임시정부가 약화되기 시작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넘어가서 그 5페이지 8번 문제 볼게요. 자, 8번 문제는 그 삐아제 인원 도입을 둘러싸 창반 양념과 관련된 거야. 그래서 거기에 보면 필이나 할렘, 사이토 같은 이 삐아제 인원을 적용하는 인원과 그 다음에 그건 비판 내용이 있죠. 그 다음에 또 인증적 사고 이런 내용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먼저 몇 가지 좀 살펴보고 나서 그 8번 문제 풀어보죠. 자, 일단은 28페이지 펴보세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사이토 역사인식을 보면요. 사이토는 이제 삐아제 이론을 이제 영향을 받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1950년도에 이제 삐아제 인지발달론을 수행해서 실험 연구를 통해서 이 사람이 이제 역사 의식의 변천 과정, 애들의 이제 그 변화 과정들을 6단계를 통해서 나눠봤어. 그래서 금속 상위 의식, 변천 의식, 역사적 인가 의식, 시대구조 의식, 역사 발전 의식 이렇게 구분했고요. 금속 상위 의식, 상의라고 하기도 하고 상이라고 해도 돼요. 예, 그러니까 금속 상위 의식과 변천 의식은 전 조작기 관련된 내용이고요. 역사적 인과관계 의식과 시대구조 의식은 구체적 조작기. 그러니까 그 역사적 인과관계와 여기까지는 변천 의식하고 인과관계. 예, 여기까지 금속 상위 의식은 이제 여기는 이제 전조작기, 그다음 변천 의식과 역사적 인과관계는 구체적 조작기, 그다음 시대구조가 역사 발전 의식은 형식적 조작기 이렇게 나눴죠. 그래서 그 단계 좀 외워두세요. 그래서 이제 있고 제가 4단계, 6단계가 아니라 5단계네요. 예, 5단계. 자, 그 다음에 있고 하나, 둘.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문제점은 역사의식을 정태적 고정적으로 파악해서 학생 현재 발달 수준과 연령 발달 경향만 기술했고, 그러니까 그 어떤 발전력의 원인, 동력 이런 것들 얘기하지 못하고 그냥 그 사항만 쭉 기술한 거야. 그리고 그 양자의 관계나 어느 한쪽에서 다른 한쪽의 이행 과정이나 발달 조건을 규명하지 못했고 유용한 교육 활동 같은 교수학습 방법을 제공하지 못했다. 예. 그래서 사이토의 연구는 후에 이제 일본 사회과학 연구에서 계속 계승해서 그와 비슷한 이제 그 연구 성과를 낳게 되고,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줘요. 그래서 현행 교육 과정에도 일부 반영이 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삐아제 필할렘 모델을 볼게요. 삐아제 필할렘 모델은 삐아제 이론을 이제 필과 할렘이 받아들였는데, 자, 필은 그 기술과 설명으로 나눴죠. 그래서 기술적 사고와 설명적 사고 이렇게 나눠갔는데, 기술적 설명과 설명적 사고 그 내용 요거 좀 파악을 해두시고요. 그래서 기술은 그 형상을 그냥 언급만 하는 거야. 그래서 기술하는 거고, 설명은 그 형상에 숨어있는 원인, 배경, 그 다음에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전에 있는 것까지는 이게 뭐냐면 그 불러내서 같이 연결시키는 거죠. 그래서 기술적 사고는 이제 구체적 조작기, 그다음 설명적 사고는 형식적 조작기에 속하는 거죠. 이런 것들 같고, 역사는 이 설명에 속하는 형식적 조작기와 관련된 내용이죠. 그래서 그 형식적 조작기인 설명을 관련된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교수학습방법으로서 형식주저기 양성방법으로서 유추를 제시했다. 양상이나 양성이에요. 예. 자, 할렘 보죠. 할렘은 역사적 사고를 수학이나 과학 같은 가설 영역적 사고를 받고, 그렇지만 수학과 과학과 달리 좀 늦게 나타난다고 했죠. 연령 지체설을 주장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시고, 할렘은 이제 특징이 뭐냐면 실험 연구를 했어. 단순히 말로만 떠드는 게 아니라 실험 연구를 해서 검증을 했다. 그런 것들을 이제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인증적 사고를 이제 좀 볼게요. 자, 인증적 사고는 이 초기에 이제 과학 이론에서 나온 거죠. 퍼스의 가설적 추론 이 부분에서 이제 나와서 피셔가 이제 가설적 추론과 거기에 이제 기납적 사고가 결합이 돼서 인증적 사고를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피셔는 정의를 토대로 가설을 만들고 자료에 비추어 논리적 모순이 없는 사고를 뭐냐면 인증적 사고라고 했죠. 그래서 자료를 토대로 가설을 만드는 것은 가설적 추론에 해당하고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자료에 비추어 논리적 모순이 없는 거를 한 사고는 기납적 사고. 이 두 가지 추론 방법을 사용했고요. 부스는 인증적 사고를 잃어버린 세계라고 표현했죠. 그래서 자료에 나타나지 않는 역사적 행위자의 어떤 내면을 감정이입이나 역사적 상상력을 통해서 메꿔 나가는 걸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또 특징은 뭐냐면 단순히 말로만 떠드는 게 아니라 시선 관찰을 했어. 그래서 여러 가지 자료를 주고 학생들에게 그 자료를 분류한 능력을 보고 구체적 분류, 추상적 분류 이렇게 두 단계로 나누고 구체적 단계나 추상적 단계 다 인증적 사고고 이런 건 다 누가 단계 맞는 학습 계열을 그 당시 교사가 고안을 해야 된다. 그래서 단계 맞는 학습 계열을 고안한다는 주장했죠. 그 다음에서 이제 이렇게 한번 쭉 살펴봤고 그럼 내용을 볼게요. 자, 다음 자료 1과 자료 2에 피아제 이론을 도입을 둘러싼 창밖 양육에 관련된 내용이다. 작성 방법에 따라서 답안을 작성하시오. 자, 최 교수는 이 피아제 이론은 사고의 질적 차이를 주목했습니다. 자, 어린아이들의 사고는 성인의 사고와 같지 않습니다. 발달은 양적인 누적이 아니라 질적인 재구조다. 그래서 계속 어떤 지식들이 상황들이 쏘여가고 발달 단계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 어떤 연령 단계에 딱 들어가면 질적으로 등업이 돼버리는 거지. 예. 그래서 이제 크게 감각 동작기도 있지만 이제 전조작기, 구체 조작기, 형식 조작기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최 교수는 이제 피아제 이론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입장이죠. 그래서 밑에 이제 피엘, 할렘, 사이토 이론이 쭉 나와 있고 박 교수는 영역고유인지 이론 입장에서 피아제 이론을 반대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비판 내용, 인증적 사고 이렇게 있죠. 그러면 관련된 내용을 이제 풀어보면 자, 피엘에서는 기술적 사고가 있죠. 이거는 이제 시틀러 관련돼 갖고 단순히 현상을 기술만 했어요. 근데 요 가에 들어갈 것은 설명적 사고인데 설명적 사고는 이제 시틀러가 집권한 배경을 뭘로 얘기한 거야? 경제공학으로 얘기하고 그리고 그는 의회 정치를 불신했기 때문에 수권법을 제정해서 의회 정치를 무력화시켰다. 그래서 수권법은 이제 입법권을 의회 입법권, 행정부에게 위임하는 법이죠. 그래서 사실상 바이메너 공화국을 무력화시키는 바이메너 헌법을 무력화시키는 그런 내용인데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설명적 사고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설명적 사고 이제 정의를 좀 한번 여기와 연결돼서 볼게요. 자, 설명적 사고는 가능성 위정 사고로서 상상력을 이용하고 경험뿐만 아니라 일반화 추론을 통해서 사건의 세세한 부분과 인간행위를 논리적으로 파악하고 상황에 영향을 줬던 여러 가능성을 고려한 사고예요. 그래서 역사의 이해 본질 형식적 사고에 속한다. 그리고 이제 이런 내용도 있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설명적 사고를 하기 위해서 어떤 질문을 해야 되냐 학생이. 그래서 그것도 남색 측이 있죠. 이것은 왜 이렇게 되었는가? 원인에 대한 질문, 개념적 기초가 무엇이고 그 예가 무엇인가? 어떤 상황에 적합한가? 등등 이런 것들을 이제 외워가지고 한두 가지 외워가지고 쓰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기획과 관련된, 그러니까 이제 형식적 조작기와 관련된 나의 사고방식의 명칭. 자, 역사를 뭘로 하겠어요? 수학이나 과학처럼 가설 영역적 사고방식. 그래서 가설 영역적 사고방식은 형식적 조작기에 발달되죠. 그래서 그 역사는 형식적 조작기에 가르쳐야지만 제일 능용적, 효율적이다. 이렇게 주장했죠. 그 니은의 이유, 다른 교과가 늦게 나타난다. 연령지체를 주장했는데, 자, 남색책에는 4가지 정도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역사적 사고의 대상이 과거여서 직접 경험할 수 없고, 그 다음에 이제, 또한, 과거의 증거를 기반으로 재생된 것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어려운 과제이기도 하고요. 역사적 사건에 포함된 시간의 범위는 학생의 이해 범위를 넘어서는 경우가 많고, 역사적 개념은 언어로 표현돼서 그것도 아주 추상적 어휘로 표현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 어려울 수밖에 없고, 근데 역사학습에 관련된 증거는 성인의 활동에 관련된 내용이다. 이렇게 4가지 정도 외워서 쓰시면 되고, 그 관련된 이제 보충 설명을 관련된 내용을 남색책에 제가 그 밑에 각주에 갖다 붙였어요. 그래서 요거 좀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사이토 이론에 들어가면 이제 사이토는 역사 인식하는 측면에서 심리적 위험을 분류하고 계열화했다. 그래서 그 5단계 이제 내용을 보면 이거 외워두셔야겠죠? 금속 상위의식 또는 상이의식, 그 다음 변천의식, 그 다음 역사적 인과관계의식, 그 다음 시대구조, 그 다음 발전의식,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이토 이론의 비판 내용, 아까 지금 얘기한 것처럼 역사의식을 정태적, 고정적으로 파악하여 학생의 현재 발달 수준이나 연령 단계 발달 경향을 기술하는 데 그쳤고, 그 발달 수준을 높일 수 있는 어떤 심의나 조건, 발달 과정을 언급하지 않았고요. 역사의식과 역사적 사고를 구분하지 않은 채 정형화하여 병렬적으로 사용했고, 등등등. 그래서 이제 이런 거 한 2-3가지 외워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자료 2로 넘어가서 박 교수는 이제 피아제 이론을 반대하는 입장이죠. 그래서 그 비판 내용에서 이제 다에 들어갈 것이 뭐냐면 수평적 지체예요. 그래서 중학교 3학년 철수가 과학에서는 추상적 논리적 사고를 할 수 있지만 역사에서는 규칙 사고밖에 못한다. 그러니까 그 한 학생 동일한 과제를 줬는데, 한 학생들이 이제 똑같은 학생이라도 과제를 줄 때 그 과제를 어떤 부분 잘 하는데 반해서 어떤 과제는 못해. 사고방식도 달라. 이런 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냐? 이것을 이제 피아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수평적 지체라고 했어요. 예. 그래서 그 수평적 지체와 관련된 내용이 그 남색책에도 나와 있는데, 남색책은 그냥 요약만 돼 있어갖고 잘 이것만 보면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검은책 내용을 봐야지만 이해할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각주 6번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쉽게 이해가 될 거야. 예. 그래서 이제 요때 이제 단계 개념이 별 의미가 없는데, 그러니까 앞에서 이제 수평적 지체라고 해서 예의적 형상이 저는 얘기하지만, 영역 고유론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 자체가 오히려 단계가 별 의미가 없다는 걸 보여주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건 오히려 그 영역 고유인지론자들 입장일 때는 그 피아제 이론이 어떤 잘못된 것을 보여주는 반증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단계 설정의 유용성을 가지려면 각 단계에 속하는 대부분 학생들이 하는 행동이 상당한 공통성이 있어야 되는데, 단계사의 통합성도 없고 각 단계 연령대에 많은 변수가 존재하기 때문에 과연 단계 존재할 수 있냐, 그런 것들을 비판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그 나와 관련된 사고는 거기에 뭐냐면 인증적 사고예요. 그래서 역사 연구나 이해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증거나 자료 토대로 과거 사건이나 주제의 전체상을 만드는 것은 인증적 사고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 기억을 해두시고, 자, 인증적 사고는 2가지 추론 방식 있죠? 예. 가설적 추론과 기납적 추론. 요거 외워두세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보너스 문제까지 해갖고 다 살펴봤고, 내일 또 제가 14차 모의고사하고 그 다음 보너스 문제 모의고사를 할게요. 예. 오늘 수고하셨습니다.